그 집값은 네. 떨어지고 집은 안 나가고 돈 있는 사람은 집을 비워놓고 이사를 하고 그 집이 비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병원이 문을 닫고 슈퍼마켓이 문을 닫고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죠. 이 정도 그 언저리까지는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집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네. 결혼하면서 집을 마련하잖아요. 집값이 올라갈수록 한국의 젊은 친구들이 결혼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집 전세거리 마련하려고 하면 네. 보통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고 그 언저리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 시작하면 늦죠 이미.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 생활 패턴이 있어요. 그 생활 패턴을 주택에 대한 개념이 틀려서 한국과 일본의 주택에 대한 개념을 내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일본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성인이 되면 집에서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해서 혼자 나가 살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이 원룸 펜션 같은 데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원룸 펜션이 도심이면 월세 10만 엔 정도, 100만 원, 사대문 아니면 한 1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좀 외곽으로 나가면 보통 도심에서 1시간 이내, 전철로 1시간 이내의 거리면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그 1LDK라고 해서 원룸 펜션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방이 최소한 2개 이상이 필요하게 돼서 한국에서는 아파트라고 하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집을 얘기하는데 일본은 아파트라고 하면 우리의 아파트하고는 다른 개념의 목조의 저층주택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목조로 된 저층주택에 일단 들어가는데 그거는 이제 부부만 살 때 얘기고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하니까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쿵쿵쿵 울리니까 옆집, 윗집 다 피해를 주니까 그 뒤에 이제 맨션이라는 데 이사를 가는데 일본에서 맨션이라고 하면 한국의 아파트 같은 것이죠. 철근 콘크리트조로 돼 있는. 처음에 동경에서 살다가 시내에서 살다가 점점 나가서 이제 외곽의 신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갔죠. 베이비붐 세대가. 그랬는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65세 전후에요. 그 외곽에 나가셨던 분들이 살았던 아파트들이 그게 아파트가 됐던 목조주택이 됐던 철근 콘크리트가 되었던 벌써 그 건축 후 50년이 다 돼가는 거 아니에요? 4, 50년이. 하다 보니까 되게 노후화됐겠네요. 네, 노후화가 진행이 됐고 중요한 것은 거기 사시던 분들이 고령화가 진행이 돼 있잖아요. 고령화가 진행이 돼 있고 아이들은 다 나갔으니 집은 다 평수가 30평 뭐 이런데 평수가 크죠. 일본 사람들이 살기에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집을 관리하고 청소하기 힘들고 하니까 그 집을 팔려고 내놓게 되죠. 팔려고 내놓았는데 누구나 다 같은 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을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 집값은 떨어지고 집은 안 나가고 돈 있는 사람은 집을 비워놓고 이사를 하고 그 집이 비어있는 상태. 이게 이어지면서 타마 신도시라는 곳이 그 유령화되기로 유명해요. 거기서 한 집 걸로 한 집이 한 집 걸로 한 집이 이제 빈집이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사는 분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슈퍼마켓, 그 다음에 또 그 은행, 그 다음에 병원 이분들이 절대적으로 손님이 줄어드니까 영업이 안 되잖아요. 하다 보니까 병원이 문을 닫고 슈퍼마켓이 문을 닫고 은행이 점포를 철거하게 되니까 이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병원에 가려고 그러면 이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도심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또 집값이 더 떨어지고. 그럼 집값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수단가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이분들은 거기를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슬럼화가 이제 진행이 돼 버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누가 재건축을 해서 멋지게 집을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하면 거기 와야 되는데 근데 일본 자체가 계속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공급을 따라갈 만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 재개발 같은 건 안 하는 것이고 다마 신도시만 그런 건지 아니면 뭐 그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비슷한 그 지역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좀 그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컴팩트 시티라는 사업들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도심으로 축소시키는 일들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타마 신도시의 위치가 한국으로 얘기하면 딱 일산, 그 다음에 파주 정도 되겠네요. 파주. 일산, 그 다음에 용인, 평촌,
뭐 이연절이가 될 거예요. 이 정도 라운드가 네네. 그래요. 근데 그 네네. 안쪽에 그 안쪽은 예를 들어 한국 뭐 얘기하면 분당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정 이 정도 그 언저리까지는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지방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점점 저 빈집들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 먼 데까지 수도 파이프를 그 유지 보수하고 이게 안 되는 네네. 거예요. 예,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컴팩트 시티라고 그래서 도심으로 나오도록 유도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죠. 잘 모르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컴팩트 시티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말 그대로 이제 컴팩트, 그러니까 컴팩트하게 이제 압축시킨다는 건데 우리말로는 압축 도시라고 좀 풀이를 하고요. 특히 일본처럼 이제 지금 인구가 많이 팽창할 때와 다르게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시기에 각종 도시 인프라를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직주 근접이라고 그래서 직장이나 주거 그다음에 각종 편의 시설을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에 압축적으로 이제 모아서 사람들의 어떤 그 생활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높이는 개념의 이제 도시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실은 일본에서 지금 이제 그런 개념들이 많이 나와서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도 사실은 지금 지방 도시들 경우에는 인구 감소 현상이 굉장히 뚜렷하게 이미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지방 소멸이라는 책도 나오고 뭐 그런 현상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한국도 이미 지방의 경우는 인구 소멸 현상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특히 뭐 중견급 도시라고 하는 뭐 예를 들면 창원 같은 도시, 그 다음에 포항 같은 도시, 뭐 공주, 그보단 좀 작지만 뭐 군산 이런 도시들 경우에도 쪽에 지자체들이 막 인구가 줄어서 엄청 고민하고 있거든요. 한국도 이제는 그런 컴팩트 시티 개념으로 도시계획을 접근하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막 이제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막 뛰고 하니까 오히려 뭐 광역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도시의 뭐 규모들을 연결해서 더 크게 키우는 식의 그런 일종의 메가 프로젝트 그런 걸 추진하자는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그래요. 지자체들. 그런 메가 프로젝트들은 추진을 하는데 보통 10년, 20년씩 걸릴 거 아닙니까, 최소한. 정말 이게 그 10년, 20년 후에 벌어질 상황들을 너무 내다보지 않고 막 지르는 대책들이 나와서 제가 사실 조금 우려스럽긴 근데 하더라고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네. 5년 전에 저희 네. 회사가 일본 정부의 위탁을 받아서 한일 간의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한국의 경우에는 우리 그 결혼 풍습이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일단 집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네. 결혼하면서 집을 마련하잖아요. 지금 한국의 경우에는 이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도무지 자기 집을 장만할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연령이, 그러니까 그 결혼 연령이, 아이를 가지는 연령이 점점 한국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책에서 지금 이제 집값이 더 올라간 이 상황 때문에 영끌족 불황뿐만 아니라 영끌족 저출산이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한국은 경기가 좋아지면 결혼을 하는 율도 높아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 출산율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또 막상 아이를 낳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많이 낳더라고요.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그게 어떤 선진국 병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그 공해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뭐 우리나라도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들립니다만 불임률이 높아져요. 한국도 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네. 불임률이 높아져서 결혼을 해도 아이를 못 낳는 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왜 결혼하게 되면 집 문제도 아이 교육 문제도 두 가지가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아이 교육 문제는 거의 그 문제가 되질 않기 때문에 교육비 문제는 걱정을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집도 그냥 월세니까 자기들이 월세 살고 그러면 되는데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이 상당히 많아요. 제 주변에도 엄청 많습니다. 이제 결국 우리가 일본을 쭉 따라왔지 않습니까?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도 그 길로 가긴 하겠지만 그 상황이 좀 조금 달랐어요. 우리나라의 그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세울 때 그 부분도 고려의 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집값이 올라갈수록 한국의 젊은 친구들이 결혼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그러면 결혼을 늦추게 되거나 못하게 되거나 보통 이제 30 넘어가서 30대 전반을 넘어가게 되면 첫 아이를 놓고 나서는 둘째 아이를 놓으려고 생각하다 보면 이미 35세가 넘어가 여성의 나이가.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생겨서 사실은 지금 한국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는 둘째까지 낳았다가 이제는 하나이만 놓고 더 이상 둘째를 생각하지 않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게 사실 경제적 네. 독립이라는 게 결국 남자는 군대 갔다 와서 취직을 해서 네. 그때부터 생산활동에 시작을 하는데 그게 28, 7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집 전세거리 마련하려고 하면 네. 보통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35까지 넘어가 버릴 테고 그 언저리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 시작하면 늦죠 이미. 뭐 그만큼 사실은 이게 집값 문제가 한국의 저출산 상황을 훨씬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네요. 결국 일본의 경우에는 도심으로 점점 이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서 그래서 오피스 빌딩을 다 철거하고 원룸 벤션으로 다 새로 개조하는 일들이 이 근자의 10년 사이에 벌어지게 된 거죠. 그 일종의 이제 뭐 도심 회귀 현상이라고 이제 그쵸. 많이들 부르는데 그런 현상이 이제 최근 10년 동안 많이 진행이 된 모양이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본의 네. 특징 일단 부동산 신화를 겪었던 일본이지만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어서 경제가 휘청했고 그 영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한국하고 비슷한 것이 결국 우리도 대가족, 그죠?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도 이제 점점 20세 정도 되면 나가잖아요. 주택이 대형 주택에서 소형화되기 시작한 상태, 뭐 이런 정황. 그 다음에 지금 대한민국도 일본처럼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도심 외곽에 평수가 큰 아파트들이 많이 늘어났고 강남에 평수가 큰 거는 그 논외구요, 그죠? 그 외곽에 큰 아파트들이 뭐 60평, 70평짜리 아파트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점점 고령화될 것이고 그 아파트는 과연 앞으로 누가 들어가 살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일본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일본의 경우에 주택이 그런 파동을 겪으면서 결국 주택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 소비재가 되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수요에 맞춰서 일본의 주택들도 많이 변화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과 일본이 다른 점은 전세라는 건 일본엔 없고 한국도 그렇죠. 요즘 전세가 많이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네네. 일본의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처럼 임대료 내고 사는 것이 보편화된 것이고 자기가 주택을 사겠다고 하면 사는 목적이 월세를 살게 되면 하다못해 못 하나 박는 것도 나중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게 살고 싶지 않고 보금자리가 되는 경우에는 집을 사서 내 집으로 꾸미고 싶죠. 그런 경우에 집을 사는데 그런 경우에 주택론이 저렴하다는 것이고 한국에는 주택론을 빌리게 될 때 어떤 담보 같은 것들이 뭐 여러 가지로 절차가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돈을 많이 빌려줘요. 근데 그 친구가 소득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니죠. 젊은 친구니까 그 소득 연령을 계산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생에 걸쳐서 벌 수 있는 소득을 이제 감안해서 더 많이 빌려준다 이런.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주택론을 할 때 생명보험을 같이 가입을 보통 하는데요. 아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그 옵션이 있어요. 은행에서 빌려줄 때. 그 옵션이 뭐냐면 이런 옵션이에요. 제가 사망을 하면 일본의 경우에는 그 주택론 남은 것이 없어져 버려요. 보험회사에서 그걸 다 갚아주죠. 뭐 그런 제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집을 사게 되면 30년 동안 저희가 산 집은 이제 그 우량주택이라는 인정을 해줘요. 정부에서. 이 주택은 우량주택이다라는 인정을. 그러니까 튼튼하다. 그걸 인정을 받는 집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30년간 하자 보수를 해줘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기본적인 집에 큰 하자가 있는 것들은 전부 주택회사가 책임을 지고 다 무료로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단독주택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제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이 있다고 했잖아요. 목조주택도 그렇지만 이런 그 단독주택들은 대부분이 조립형 주택이에요. 건축 과정을 보면 기초를 콘크리트로 하고 건축회사가 가보면 견학을 가보면 컨베어 벨트 위에 그 주택이 막 굴러가요. 그래서 안방 건너방을 컨베어 벨트에서 조립해가지고 나중에 와서 이게
현장에서 조립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듈형 조립주택 네, 말씀하신 그러다 거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살다가 이사를 가고 싶다. 예, 저희 집을 이 상부를 싹 분해를 해서 새로운 곳에 가서 똑같이 저희 집을 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장재만 새로 하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외벽, 그다음에 그 골격 이런 거 그대로 다 활용을 하죠. 예를 들어서 저희 집 자체를 팔 수가 있어요. 땅을 파는 게 아니라 집만. 그러면 누가 저희 집을 사서 자기가 네. 산 땅 위에다가 저희 집을 갖다 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런 집이 그런 식으로 일본은 발전을 해서 우리가 보통 뭐 조립식 네. 주택 그러면 저렴하게 생각이 네. 드는데 절대로 저렴하지 않거든요. 아, 얼마 정도 하는데요, 그런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주택들은 일본에 한 5개 정도 업체가 되거든요. 대여섯 개 정도가 네네. 이제 고급 주택이에요. 일반 개인 네네. 주택을 짓는 회사 중에. 한국으로 네. 얘기하면 브랜드 있잖아요. 뭐 삼성 레미안이라든지 LG 자이라든지 네. 이런 브랜드 가진 회사가 대여섯 개 정도 되는데 보통 평당 단가가 평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예요. 한국보다 이렇게 별로 안 비쌀 것 같은데요, 건축비는. 한국이 더 비싸죠. 일본의 경우에 한국하고 좀 다른 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한국 분들이 네. 대부분이 이 점을 잘 모르시던데 일본은 한국하고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본은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요? 예, 그래서 누구한테 돈이 얼마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두 번째, 부동산 실명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2018년 현재 그 빈집, 일본 전국의 빈집이 13.8%예요. 일본 정부가 13.8%. 추산하기를 네. 2033년에 빈집이 전국에 있는 집의 30% 정도 될 거라고 해요. 와, 30%씩이요? 예, 근데 이게 네. 한국도 빈집이 늘어나긴 하잖아요. 근데 한국의 빈집이 네네. 늘어나는 것은 저 시골에 쓰러져가는 운막 네.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빈집인데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도심에도 빈집이 많습니다. 근데 이 도심에 빈집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네. 부동산 실명제와 관련이 있어요. 이게 누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자산을 누군가가 상속을 받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 저출산 때문에 상속자가 없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속자가 있는데 그 상속자들이 상속을 받으려고 잘 하질 않아요. 희한하죠. 아, 왜요? 왜 상속을 왜냐하면 안 부동산 받죠, 실명제, 금융 실명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받으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상속의 개념은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속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순간 자산도 상속을 하지만 부채도 상속을 해야 돼요. 근데 금융 실명제와 부동산 실명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돌발 부채가 어디에 얼마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군요. 예, 이게 뭐 어마어마한 자산이면 받겠는데 집안채 웬만한 자산 같은 것은 상당히 망설이죠. 이게 도심의 이 빈집들이 문제가 심각해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관리비 같은 게 체납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네네. 은행 론도 체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은행은 누가 상속을 받으면 이걸 빨리 처분을 해야 되겠는데 상속을 안 받으니까 계속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최고장 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소송을 걸어서 결국엔 그걸 재판에 넘겨서 경매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한 3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이 동경에는 많다는 거죠. 그럼 빈집으로 나와도 활용되지 못하고 그대로 빈집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꽤 많다는 꽤 거예요. 많은 거죠. 도심에도 그리고 그게 그 숫자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어쨌거나 한편으로는 고령화의 영향이기도 고령화 하네요. 영향이. 그 다음에 이게 또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집만 비어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단독주택인 경우에 아무도 손대는 사람이 없으니까 집이 점점 이게 붕괴 폐가가 돼서 도심에 미관상도 네. 안 좋고 거기에 이제 슬럼화 되잖아요. 법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자체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도시계획을 해서 거기에 뭐 도로를 낸다거나 그걸 해야 되는데 협상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빈집이 생기더라도 그런 식의 문제는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실명제가 있어서 네. 그런 돌발 부채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런 네. 문제도 있겠죠. 그리고 또 강제적으로 행정 집행을 한다거나 이런 제조들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일본하고 한국하고 많이 다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서 그러네요. 요즘에 네. 좀 재밌는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이런 그 부동산이 외곽인 안 되니까 일본의 부동산 업체들이 도심 재개발을 많이 했어요. 도심 재개발을 해서 원룸 주택을 많이 늘렸고 그 다음에 그 오피스 빌딩을 새로 지었죠. 록봉기 힐스도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도심 복합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코로나가 왔잖아요. 일본의 대기업들이 재택근무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재택근무가 늘어나는데 한국도 꽤 늘어났습니다. 사실. 늘어났는데요. 코로나 한국하고 계기로 해서. 일본의 차이점이 일본은 상당히 어떤 국민성적으로 맹목적인 것들이 좀 많아요. 어떤 유행에 민감하고 그래서 어떤 그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재택근무를 해라라고 해서 분위기가 그쪽으로 확 가버리면 그 필요 충분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쪽으로 확 몰려간다는 것이죠. 그건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 아닌가요? 뭐 어쨌든 그런 어떤 맹목적인 그런 게 좀 있어서 이게 뭐 저 재택근무도 하고 하니까 전부 재택근무로 막 빠져나갔어요. 하도 막상 네네. 해보니까 그것도 할만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올 7월 달에 NTT라는 일본 최대 통신회사, 한국으로 얘기하면 KT 그렇죠. 정도 되나요? 그 회사가 네네네. 선언을 했어요. 우리는 네. 기본이 재택근무다. 그리고 일본의 마케팅 홍보 전문회사 덴츠라고 있는데 그죠? 전통. 덴츠라고 있는데 이 회사 제일 크잖아요. 한국으로 제일기획이나 뭐 이런 거 되겠죠. 그 회사가 4억을 팔았고 소프트뱅크도 4억을 팔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대기업들이 이 본사 4억을 전부 내놓고 팔고 줄이고 하는 일들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요. 그 재택근무 때문에 그만큼 큰 오피스 공간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그런 예. 건가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다라고 해서 다 팔아버리고 막 이래서 지금 일본 도심에 새로 지은 그 재개발해갖고 새로 지은 오피스 빌딩들이 지금 난립니다. 공실들이 엄청 많이 공실들이 늘어났겠네요. 막 올라가고 지금 난리예요. 근데 이게 지금 네. 제 생각에 돌아올 것 같지가 않아요. 해보니까 사실 그렇거든요. 한국도 사실은 재택근무하고 나서 직원들 중에는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특히 젊은 층일수록 되게 많아요. 근데 네네. 코로나 끝나가니까 다시 뭐 직장으로 나오라 그러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나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다들. 예, 그게 여- 한국 사람은 제가 보기엔 다시 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정하게. 근데 적정하게. 일본 사람은 아마 다시 출근하도록 만드는 게 쉽지 않을 거야 아마. 오피스 빌딩 있잖아요. 오피스 빌딩 부동산도 네. 아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수요가 다시 돌아온 데는 보장도 없고